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으로 막을 내린 신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각종 의혹과 소문에 대해서 마침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협회는 입장문과 정해진 질의응답 내용을 답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한준TV에서도 신문선 전 대한체육회 이사와 함께 지적했던 과정, 정관상의 문제들 그리고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이 제기했던 과정상의 폭로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어떻게 해명했는지 입장문과 질의응답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가 또한 취재한 내용들을 덧붙여서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협회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라고 하면서 KFA 홈페이지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조금 전 7월 22일 월요일 오후 12시 42분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지난 7월 8일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한 데 이어 7월 13일 이사회 승인 서면 결의를 받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있는 규정은 모두 지켰으며 규정에 없는 상황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자녀 역할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사퇴할 시 전력강화위원들 중 일부가 동반 사퇴할 시 등 규정에 없는 상황에서 감독 선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이번에 벌어졌던 상황은 규정 안에 없는 조금은 이제 규정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과정 안에서 자신들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라고 설명한 것인데요. 이번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첫째, 모든 상황, 특히 비상 상황을 대비해 규정이 미비했다는 점, 즉 규정이 미비했던 문제는 인정한다는 건데 규정을 안 지킨 게 아니다라는 거죠. 둘째, 전력강화위원회 참석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 규정을 설명하지 못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들입니다. 이 부분은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이 폭로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관련된 무력한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이제 해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규정을 세밀히 보완하고 차기 전력강화위원회 출범 시에는 위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즉 새롭게 이제 전력강화위원회를 출범시킬 때는 규정 정비와 또 규정 숙지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규정이 조금 더 세밀하게 또 권한까지 주어지는 형태로 가지 않는다면 이 상황은 또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데 그럴 생각이 없다. 결국에는 이사회가 거수기이고 또 위원회도 자문 역할에 그치면서 결정적 권한이 없는 상태를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던 것이죠. 협회에 세심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상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주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되었던 전력강화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기타 주요 진행 및 결정 과정을 설명드리니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일자별로 일단 소개를 합니다. 먼저 2월 16일 목요일에 2024 아시안컵 성적 부진 및 선수단 관리 문제로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4강이라는 성적을 부진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물론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 과정의 문제가 선수단 내에 있었던 충돌 사태였다는 점에 있어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고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가 이때 구성됐는데 2월 20일 월요일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선임됐고 이때 전력강화위원 10명이 선발됐습니다. 이 10명은 김포FC 감독 고정훈, 숭실대 감독 박성배, 축구 해설위원 박주호, 전 광주FC 수석 코치인 송명원, 세종스포츠 토토 감독 윤덕여, 강원FC 감독 윤정환, 문경상무 감독 이미연, QMIT 대표 이상기, 전 베트남 대표팀 코치 이영진, 그리고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인 전경준이었는데 이 위원 10명은 연령과 직종, 경력 등을 종합해서 전력강화위원장의 추천으로 선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는 2월 21일 수요일에 개최됐는데 정혜성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 중에 9명이 참석했다라고 하고요. 상견례를 갖고 향후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논의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감독 선발의 기준을
논의했는데 전임 감독인 벤투, 클린스만 즉 외국인 감독 때부터 대표팀 내부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선수단 내 화합과 기강 확립을 위해 내국인 감독 선발을 추천한 여론이 다수였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때 이 두 번의 외국인 감독 체제에서 벤투 감독은 전술적으로는 뛰어났고 또 훈련 세션이 좋긴 했지만 카타르 월드컵 과정에서 있었던 세대 간의 선수단 갈등이 드러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경기 중에는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뭉쳐서 원정 16강을 이루어내었으나 클린스만 감독 때에 이르러서는 결국에는 선수단의 충돌 사태까지 벌어지고 선수단의 세대 간 갈등이 더욱더 확산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이때 있었다는 것이죠. 국내 감독들이 K리그 현역인 점과 반발 여론을 감안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예선 태국전을 정식 감독으로 할지 임시 감독으로 할지에 대해 1차 논의가 이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대표팀 감독 후보군에 오른 국내 지도자들은 홍명보 감독 외에 김기동 감독과 이정효 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죠. 제2차 전력강화위원회는 2월 24일 토요일에 개최됐는데 1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위원들은 감독 추천 작업에 참고하기 위해 KFA 축구 인재 육성팀이 발표 준비 중이던 한국 축구 기술 철학과 관련한 브리핑을 사전에 청취했다라고 하고요. 즉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6월에 봤던 그 내용을 먼저 전력강화 위원들은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에 맞춘 감독을 찾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3월 월드컵 예선 태국과의 2연전을 임시감독 체제로 운영하기로 이때 결정을 했고 황선홍 감독을 임시감독 1순위로 추천했다라고 합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1순위인 황선홍 감독에게 제안을 했고 황선홍 감독이 수락을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언급됐던 또 다른 인물이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었고 박주호 전 위원이 폭로한 것처럼 박항서 감독이 가장 좋다라는 의견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따라서도 누군가 고위층의 특정 세력의 반대로 강한 반대로 박항서 감독이 전력강화위원회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황선홍 감독으로 가게 됐다. 사실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23세 이하 팀을 이끌고 파리 올림픽 예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병행하는 것은 황선홍 감독의 역량 문제와 관계없이 부담스러운 결정이었는데 이것을 강행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미심쩍은 과정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 협회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제3차 전력강화위원회는 2월 27일 화요일에 개최됐는데 9명이 참석을 했고요. 향후 정식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추진 방향, 계획,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황선홍 감독이 일단 임시로 3월 A매치를 치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러프한 이야기가 있었고 3월 12일 화요일에 10명이 참석해서 감독 선임 일정과 평가 기준 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대한축구협회에 정말 많은 이력서가 왔다라고 하죠. 정말 세계적인 명장들까지도 접근을 할 정도였고 알려진 이름이 모예스, 베니테스, 치치 같은 감독들이고 그레엄 포터 감독의 이름도 이때부터 이미 나왔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총 97명, 97명의 감독 후보 명단을 공유해서 살펴봤고 각 위원들이 공유한 명단들을 보면서 선호하는 후보에 대한 이유와 장단점, 특징 등을 토론하고 검증 작업을 가졌고 이때 국내 지도자, 외국인 지도자 구분 없이 리스트를 정했다. 즉 97명의 외국인 리스트에 또 국내 감독 후보 3명 정도가 포함된 100명의 후보군이 이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5차 전력강화위원회가 4월 2일 화요일에 개최됐는데 9명이 참석을 했고 97명 중 1차 후보를 11명으로 추렸는데 외국인 6명, 한국인이 5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한국인 5명에는 3월 대표팀 경기를 준수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황선홍 감독이 새롭게 포함이 됐고 그 외에 추가적인 한 명의 감독이 더 후보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아는 바에 따르면 과거 한 차례 대표팀과 연결됐던 김학범 현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거나 홍명보, 김기동, 황선홍, 이정효 그 외에 한국인 감독과 더불어 6명의 외국인 감독이 추려졌고 우선 외국인 감독의 화상 면담을 먼저 실시하는 면담 전략을 만든 이후에 이 면담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의향도 보고 또 계약 가능성, 축구 철학 이런 것들을 직접 파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부터 23일까지 이 사이 기간에 외국인 후보 5명에 대한 화상 면담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에르베 르나르, 제시 마시, 헤수스 카사스, 제놀 귀네슈 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직접 대면 면담이 조율된 4명, 바로 그 4명이 앞서 말씀드린 그 4명이죠. 정혜성 위원장과 이상기 위원 등 그리고 협회 직원까지 3명이 출국을 해서 면담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르나르 감독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에 개최한 제6차 전력강화위원회는 10명이 참석했는데 이 대면 면담 결과를 공유하면서 외국인 감독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했을 때 1순위가 제시마시,
2순위가 헤수스 카사스였고 3순위가 브루노 라즈 감독이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또 바스코 세아브라 감독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포르투갈 출신 감독이 3순위였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최종 4순위에서 이제 세뇨 지네스 감독이 있었는데 1, 2순위 감독과 결렬될 경우 3, 4순위는 사실 순위를 정하긴 했지만 적임자라는 판단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 1, 2순위 후보자의 차례적인 협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1순위 후보자는 다들 아시는 제시 마시 현 캐나다 대표팀 감독인데요.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협상이 진행됐고 협상은 대한축구협회 행정 파트에서 직접 진행을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국내 거주 및 소득 세율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시마 씨 감독이 그러한 의견 표명을 연기했다. 협회에서 회신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제시마 씨가 그에 대한 답을 늦게 했고 입장이 번복되는 상황으로 인해 협상이 지연됐으며 그러다가 최종에 결렬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응답 상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시마스 감독이 무산된 이후 2순위 후보자인 이라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헤수스 카사스 감독과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대한축구협회 행정파트에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거주 조건 및 연봉까지 세금 문제까지도 주요 계약 상황에 있어서 모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줄 알았지만 현재 팀을 맡고 있던 것이 걸림돌이 됐다고 합니다. 이라크 축구협회와 계약되어 있었는데 이라크 축구협회 측에 계약 종료 확인서 제출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게 와야지 새로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약속했던 기한 내에 그 확인서가 오지 않아서 포기했다. 이건 안 된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고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1, 2순위가 모두 결렬이 됐기 때문에 5월 20일 월요일에 제7차 전력강화위원회를 가졌는데요. 7차 회의부터 대한축구협회의 기술총괄 이사로 새롭게 선임된 이임생 이사가 참관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위원으로 간 건 아니죠.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관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감독 선임이 지연되면서 이제 6월 월드컵 예선 싱가포르 중국과의 경기도 임시감독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고 김도훈 감독이 1순위로 추천이 됐고 정혜성 위원장이 1순위인 김도훈 감독에게 제안을 했고 김도훈 감독이 수락하면서 6월까지 임시체제가 된 것입니다. 임시체제를 확정한 이후에도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됐는데요. 6월 3일 월요일에 개최된 제8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9명이 참석을 했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 그러면서 후보 명단을 다시 만든다. 축구 철학과 경력, 연봉 수준과 현재 대표팀, 클럽팀에 소속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최초 후보군 97명 중에 12명, 외국인 10명, 한국인 2명을 선정했는데 이 한국인 2명은 홍명보 감독과 김도훈 감독으로 알려졌었고요. 6월 18일 화요일에 제9차 회의에서는 총 10명이 참석했는데 이 12명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과 더불어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을 통해 새롭게 추천된 전원 외국인인 5명을 추가해서 17명이 확정이 됐는데 이때 또 박주호 위원이 추천했던 인물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본인이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했던 바가 있죠. 6월 21일 금요일에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었고 10명이 참석했는데 이때 이제 박성배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사임을 했습니다. 지난 9차 위원회에서 추가된 5명의 후보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가지고 총 17명의 후보를 9명으로 줄인 다음에 다시금 경기 영상을 통해 게임 모델 및 전술적 스타일을 분석했다라고 하고요. 각 위원들이 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을 했고 이 복수 추천에서 많은 추천을 받은 4명을 압축했는데 이 4명 중에 홍명보 감독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거스 포엣과 다비트 바그너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김도호 감독이 고사 의견을 보낸 가운데 다시금 리스트에 올랐던 헤수스 카사스 감독인데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당시에 약속한 기한까지 이라크 축구협회로부터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전달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이 됐지만 이게 지금 기다려보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한 명인 카사스 감독은 이번에도 결국에는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서 빠지게 됐고 홍명보 감독, 다비트 바그너 감독 그리고 거스포엣 감독 3명의 후보와 면담 협상을 갖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 진행 권한 일체를 정혜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참석위원 10명이 모두 동의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감독 선임을 위한 공식 회의는 이 10차 회의로 종료하기로 했고 이 역시 사임한 박성배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고 동의를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위원회 감독 후보 고르기는 끝났고 홍명보, 바그너, 포엣 3명 중에 1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6월 25일 화요일에 정혜성 위원장과 이임생 기술이사 그리고 김대엽 기술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후보 2명에 대한 화상 면담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즉 바그너 감독과 포엣 감독 이 두 감독과 줌 미팅을 한 거죠. 이 미팅에서 축구 철학 및 한국 대표팀 감독 측에 대한 의지 그리고 기본 계약 조건들을 확인했고 홍명보 감독은 당시에 K리그 경기 일정이 있다 보니까 면담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6월 27일 목요일에 정혜성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추천으로 최종 후보자 3명이 누가 됐는지 보고를 했고 홍명보 감독이 1순위였다라고 알렸고 또 외국인 주자 2명과의 면담 결과를 보고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이때 화상 면담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최종 후보 3명을 모두 직접 대면으로 면담하고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즉 이때 외부에 알려진 대로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올렸지만 외국인 감독을 직접 만나보고 다시 결정하자라고 반려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물론 협회는 그 이유로 반려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결정을 미루자라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거나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를 마친 이후 정혜성 위원장이 KFA 행정 파트에 외국인 후보자 2명에 대한 유럽 현지 면담을 위한 출장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6월 28일에 정혜성 위원장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협회에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때 구한아사가 왔다,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자라고 추천을 한 것이 거절되면서 무력감을 느꼈고 나머지 후보들을 선임했을 때 문제들에 본인이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사임했다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찌됐건 공식 입장으로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정혜성 위원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6월 30일 일요일 이임생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온라인 회의를 요청했는데 5명 박주호, 윤정환, 이미연, 이상기, 전경준 위원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나머지 위원들도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그런 흐름 속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안은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자. 두 번째 안은 일단 출연했던 최종 후보 3명에 대해서 면담하고 협상하고 감독을 내정한 이후 이사회에 추천을 하자. 그리고 이 과정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자. 이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방안 중 2안, 즉 이임생 기술이사가 현재 최종 후보들에 대해서 면담을 갖고 협상하고 감독을 내정한 뒤 이사회에 추천해서 추인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참석한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참석 위원 전원이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 진행을 위임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7월 2일부터 4일까지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와 김대엽 기술본부장 그리고 협회 변호사가 스페인과 독일에서 외국인 감독 후보자 2명을 만났습니다. 스페인에서 포옙, 독일에서 바그너 감독을 만난 것이죠. 이 2명의 면담을 하고 2명 중에 우선순위를 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임생 기술이사는 귀국 후에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이 만약 끝끝내 거절해서 성사가 되지 않거나 면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독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된다면 우선순위에 있는 외국인 감독과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이 6월 30일 K리그 경기 직전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을 비판했기 때문에 면담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결국 7월 5일 귀국 후 밤 11시에 이임생 기술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만나 2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대한축구협회의 기술 철학 그리고 각급 대표팀 연계 방향 등을 설명하고 홍명보 감독이 축구 철학, 대표팀 운영 방안,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과 관련한 각급 대표팀의 연계 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임생 이사는 총 10차례에 걸친 전력강화위원회의 토의 내용과 최종 후보자 2명의 면담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홍명보 감독이 차기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대표팀 감독직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 7월 6일 토요일 오전에 홍명보 감독이 조건부 수락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 조건은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 제12조 2항 내용과 관계없이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 협회가 HD 구단과 합의를 할 것, 무조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울산의 동의를 얻어와야 한다. 울산이 동의를 해야 내가 갈 수 있다. 이 조건을 달았다고 하고 또 외부에 알려진 것은 외국인 코치 2명을 선임해달라는 조건, 전술적인 코치 그리고 피지컬 코치를 외국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이사는 김정배 협회 상금 부회장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계약 진행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협회는 울산 구단의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협조 요청을 했고 울산 구단의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기본적인 계약 사항, 연봉과 코치진 구성의 논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7일 일요일 협회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 울산 구단이 수용을 했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전력강화위원 5명 박주호, 윤정환, 이미연, 이상기, 전경준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최종 후보 3명에 대한 면담을 했고 감독을 내정했다. 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위임했던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했는데 전력강화위원회의 회의 정보가 즉시 외부로 유출된 일이 많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공유를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박주호 위원이 촬영 중에 놀랐던 것은 홍명보 감독이라는 것을
전해받지 못했고 단지 감독이 결정됐다는 것만 확인했기 때문에 놀랐던 것이다라고 저희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좀 일치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2시에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언론에 공지한 것인데 요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박주호 위원에게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요 과정은 이제 확실하게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7월 8일 월요일에 이임생 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을 내정했다는 사실을 발표했고 이건 내정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7월 13일 토요일에 대한축구협회 이사회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서면 결의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을 23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선임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이제 질문들, 특히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 드렸던 이 규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임생 기술이사가 그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설명을 했는데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이사회의 업무 수행,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협회 정관 제49조 그리고 제52조에 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돕기 위해서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 권한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과거 정관 개정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라는 것. 지금 이 규정상으로는 협회가 설명하는 것이 맞지만 왜 그 규정을 축소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전히 의혹의 중심에 있는데 그 얘기가 없다는 것은 분명 주목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전력강화위원들은 10차 회의에서 최종 3명의 후보를 확정하고 정혜성 위원장에게 향후 업무의 전권을 모두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전권을 위임받을 위원장이 최종 후보들을 협회와 회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면담만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최종 후보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들과 협상 및 최종 계약을 조율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데 협상과 계약은 업무의 성격상 협회 행정 파트가 맡고 감독 측의 대리인인 에이전트나 변호사 그리고 협회 측의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 사항을 조율하는 실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분명히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계약 등의 문제이니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10차에 걸친 전력강화위원회의 본연의 업무가 3명의 후보 추천으로 마무리된 단계,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위원장이 진행하기로 했던 최종 후보 면담을 앞두고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동안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감독 면담, 검증 과정을 함께 해왔던 협회 행정관계자, 즉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 최종 면담 및 협상, 계약 진행 업무를 이어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임생 이사는 10차 전력강화위원회 당시 후보들에 대한 게임 모델 검증에 배석했고 6월 25일 정혜성 위원장이 해당 2명의 외국인 감독을 화상 면담할 때도 함께했고 기술 파트 행정을 총괄하고 있으니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월 30일에 가능한 전력강화위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어서 자신이 후속 업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또 한 번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 3명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했는데 2명의 외국인 후보와 진행할 때는 협회 변호사와 함께 가서 계약의 제반 사항을 조율해 놨고 그리고 귀국하고 나서 홍명보 감독까지 3명을 다 만난 이후에 홍명보 감독을 선정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 진행을 요청한 것인데요. 만약 앞선 후보자들과의 협상이 결렬되었다면 협회는 이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전력강화위원장을 재선임하고 위원회까지 새로 구성해서 대표팀 감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재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다. 즉 후보자를 추리는 역할은 위원회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다시 진행된다면 다시 위원회를 꾸렸을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홍명보 감독은 외국인 감독과 달리 평가 과정 없이 프리패스로 선정이 됐냐라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정혜성 위원장이 진행하려 했던 외국인 후보의 대면 면담 등 후속 절차를 이임생 기술이사가 진행을 했고 이임생 기술이사는 전강위의 토의 내용, 열차의 회의 내용과 대면 면담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을 하기로 했는데 외국인 감독들과는 유럽 면담 일정이 순조롭게 잡혔지만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까지도 K리그 경기 전 인터뷰에서 협회를 향해 여러 발언을 했기 때문에 면담 자체가 성사될 수 없다,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어떤 면접을 하겠냐. 이러한 과정 속에 유럽 현지 면담에서는 외국인 감독들이 성실히 임했고 이임생 이사는 종합적인 고려로 2명 중에 1명의 우선순위를 가려놓긴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대동현 협회 변호사가 2명과 계약 조건도 조율을 했는데요. 이임생 기술이사가 직접 면담을 해보니 해당 감독들이 설명하는 축구 철학과 방향성이 전강의에서 했던 해당 지도자의 게임 모델 검증 그리고 이임생 이사 본인이 유럽 출장 전에 분석했던 또 파악했던 부분,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적인 부분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도자들의 분명한 자기 축구 철학이 협회의 기술 철학과 접목될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홍명보 감독을 만났는데 면담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외국인 2명 중에 우선순위와 계약을 할 예정이었지만, 홍명보 감독과의 2시간 면담에서 대표팀 운영 방안과 한국 축구 기술 철학, 각급 대표팀의 연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이 과거 협회 전무 시절부터 이러한 연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대표팀과 관련해서는 대표팀 선수들의 동기부여, 대표팀 내의 건강한 문화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표팀 감독직을 홍명보 감독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편 언론 보도 중에 한 외국인 감독이 장문의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고 하면서 홍명보 감독의 면담이 특혜라고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외국인 감독들이 자료를 잘 준비해 오긴 했지만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이 있고 성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의욕이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의 근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한 감독은 표지를 포함한 22페이지의 자료와 대표팀 경기 영상 16개, 다른 감독은 표지를 포함한 16개 페이지의 PPT 자료를 제시했다라면서 50여 페이지의 자료를 준비한 감독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국내 감독들의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PPT나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전력강화위원회의 1차 회의부터 국내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축구 철학, 경력은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했다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 특히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을 맡았던 것은 물론이고, 최근 울산을 4년 동안 맡으면서 K리그 2연패를 이루는 등 울산 HD 경기를 통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위원들은 국내 감독을 뽑는다면 현직이라도 홍명보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들이 초반부터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따로 면접과 PT는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으면서 모든 후보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묻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이 최선은 아닐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외국인 감독은 다양한 지도 능력과 함께 한국 대표팀을 얼마나 잘 알고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홍명보 감독은 내국인인데다가 현직 감독이기 때문에 축구 스타일에 대해서는 파악이 됐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의 운영에 대한 비전과 기술 철학의 접목이라든지 연령별 팀과의 연계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진행 방식이 달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울산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팀 감독을 지금 당장 맡을 수 있을지가 우선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던 것이지, 외국인 감독과 국내 감독에 대해서는 면담 방식에 특혜가 있던 것이 아니라 평가의 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결정의 방식이 달랐던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제시마시 감독과의 결렬에 대해서 많은 아쉬운 반응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 요건과 세금 문제였다고 했는데요. 해당 감독은 화상 면담 및 대면 면담 후에 전술적인 플랜, 지도 스타일, 경력 등에 대해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1순위로 올라와서 협상을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팀에 굉장히 부합한다고 봤지만 국내 거주가 중요했다고 합니다. 해당 후보의 에이전트 측에서는 협상 초반에는 연봉 규모 그리고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는데, 그 뒤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소득세율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로 인한 지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듣고 그래서 국내 거주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협회의 요청 시한이 지났을 때까지도 수락이 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제시마시 감독 측에서는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그 제안을 포기한다라고 회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 감독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이죠. 이임생 기술이사의 전권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의 표현이 거칠었던 것이다, 기술이사의 판단을 믿을 것이며 선택에 동의하겠다라는 것이지, 전권을 줬다,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정했는지 나한테 보고할 필요 없이 일을 진행하라고 한 것이지 내가 가진 전권을 준다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명 속에 현재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시마시 감독의 협상이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의혹, 특히 히딩크 감독이 추천하면서 협회 행정파트 고위층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그레엄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해명과 그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두가 좀 입을 닫고 있는 상황, 이 상황도 분명히 풀어야 될 숙제이자, 그 상황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의 협회 내부의 검은손 문제를 짚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협회의 긴 입장문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지, 대표팀의 운영은 어떻게 이어질지 한준TV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